뭐니 뭐니 해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자, 신나는 금요일, 오늘도 신나게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이슈, 오늘의 첫 번째 주자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에 대해서 국내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법 4대 독소 조항에 대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요. 먼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을 좀 살펴보죠.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혹은 뭐 지원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조금 규모가 R&D까지 포함하면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뭐 그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가 어떻게 보면 본물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 22조 원 규모로 지금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갖다가 벌써 짓고 있죠. 네. 그다음에 향후 20년 동안 약 260조 원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단지 하는 게 한 총 300조 원 정도 되니까요. 네. 거의 뭐 그에 걸맞는, 그에 거의 뭐 일치하는 정도의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한 20조 원 정도가 되죠. 거기 이제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공정하고 R&D, 연구개발을 위한 어떤 공장, 설비들을 갖다가 짓겠다, 이런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 중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조항인가요? 일단 제일 먼저가 그 생산 시설에 대한 어떤 접근을 허용한다는 거죠. 반도체 어떤 생산 시설이라든지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영업 비밀입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는 거고요. 영업 비밀들에 대한 어떤 침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미국의 어떤 정부 관리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산 시설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건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커다란 독소 조항임에 틀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과 이익 공유제라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보조금을 갖다가 1억 5천만 달러 이상 수령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공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 초과 이익이라는 게 그 개념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초과 이익이 있으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물론이죠. 그다음에 네. 기업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쟁을 해서 초과 이익을 냈는데 그걸 갖다가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독소 조항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실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회계감사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생산액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업 비밀이라든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까지 전부 다 내놔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투자 우려국, 주로 이제 중국이 되겠죠. 중국에 대해서 이제 향후 10년 동안 어떤 투자 확대를 갖다 5% 이상 하지 못한다. 이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 사항이죠. 한국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어떤 신규 장비들을 갖다가 반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일단 1년 유예는 받았어요. 올해 9월 말까지.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신규 장비 투입을 못 한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거기서 어떤 첨단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중국에 짓고 있는 지금 가동 중인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가동의 어떤 중단 아니면 가동률의 어떤 하락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업체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겠죠. 네. 이런 어떤 네 가지 점을 갖다 독소 조항으로 뽑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독소 조항 네 가지가 참 한국에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미국 반도체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아침 칼럼에 이런 칼럼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가 전부다. 이런 식으로 칼럼을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네. 뭐 저는 거기에 일정 부분 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런 어떤 반도체 어떤 독소 조항, 앞에서 설명드린 독소 조항들 네 개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이익의 침해가 되는 독소 조항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는 다음에는 과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져야 하는
지어야 하는지 건설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게 되면 재고해야 될 필요가 상당 부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를 통해서 서로 공생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독소 조항을 갖다가 완화한다거나 철폐하는 정도의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 그에 걸맞는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네, 예. 미국이 상도에서 지켜야 할 부분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반도체에 대한 핑크빛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디램 가격 하락세에서 반등세로 돌아선 뉴스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낸드 플래시 가격도 3분기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라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반등할까요? 시장 조사 업체인 뭐 옴디아뿐만이 아니라 대만의 그 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도 공이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랜드 플래시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의 5분기, 그러니까 지금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내림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그래- 바닥을 가고 그렇죠.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20% 감산을 했고요. 가옥시아 같은 경우도 한 30% 감산을 했죠. 사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감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결정을 했지만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감산을 갖다가 거의 얘기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뭐 시장에서는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겁니다. 디램에 이어서 그렇죠. 네, 이 이미- 낸드 플래시도 감산을 할 것이다. 감산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감산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는 네, 게 네. 그게 사실 뭐 일단은 그 지금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재고도 한 20주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올해 3분기 정도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거의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내년 올해 4분기부터죠. 그렇다면 네. 어떤 수급의 균형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거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반등을 갖다가 시작을 할 거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 네네. 네, 4분기부터 랜드 프레시 가격이 급등을 할 거다. 그러면 주가에도 반영이 많이 될까요? 급등이라고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반등 정도다. 각국은 둔화라든지 경기 둔화라든지 우려에 있기 때문에 침체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주가라는 거는 사실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그 실제로 반등하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이미 움직이는 겁니다. 네네. 따라서 일단은 저점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는 반도체 주가들이 어느 정도 일단은 반등할 어떤 기회?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마련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네네. 그래도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네. 자, 이번에는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곤 했는데 이번에 유독 한국에서만 역성장하는 이유를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든지 영업이익들이 같은 경우 한 7% 감소했으니까 한국은 좀 유별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한국은 좀 약간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제일 처음에 꼽는 이유가 사실은 신차 효과가 없었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차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저 새로운 모델을 네, 워낙 새로운 모델들이 추구하죠. 없었다. 그다음에 네. 이제 경쟁 차종들이 급속히 들었다. 가령 뭐 현대차 그룹에서의 전기차들, 그다음에 벤츠, 뭐 BMW라든지 폭스바겐 그룹들에서 연이어서 그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쟁 차종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좀 신뢰성에 어떤 저하가 있지 않냐. 가령 뭐 일론 머스크라는 그 테슬라 CEO에 대한 그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뢰성 저하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갖다가 급속하게 내렸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이제 하락 압박을 사실 받았는데. 네,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성 저하로 인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테슬라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와 또 한국 현대차, 기아차까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 자동차 회사보다 결국 배터리 회사가 웃을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배터리의 어떤 기술 진입 장벽들을 갖다 굉장히 낮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에 걸친 실패, 그다음에 시간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가령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지만은 그게 눈에 띄는 어떤 성과를 갖다가 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도 국내 배터리 회사와 손을 잡으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술력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완성차보다는 사실은 배터리 회사들이 특히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앞으로 웃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 회사들을 주목해서 계속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5% 넘기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예금 금리 이제 시원찮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한 5%를 넘나들던 것들이 지금 한 3%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1년 정기예금 자체가요. 사실은 뭐 은행의 조달 금리 자체가 많이 내려갔죠. 기준금리들이 동결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동결 가능성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레고랜드발 그 채권 위기 때문에 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해도 사실 고금리로 빌렸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채 발행이 굉장히 순조로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달금리 자체가 내려가니까 수신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에 앞서서 움직이는 거니까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랐고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이제 사실은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정기예금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진짜 부자들은 채권과 ELS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 앞으로 이제 채권 그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채권, 주식, 뭐 ELS 등으로 자산가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또 실제 흐름인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이 정책 발표된 이후에 9개월여 만인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뭐 22년 6월 21일 날 사실은 이게 발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법안 통과가 되어서 지난달 3월 14일 이후에 이제 1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22년 6월 21일 이후에 집을 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환급은 지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환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주택 가격에 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신 분들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소득 여부에도 상관없이 일단 최대 200만 원 한도까지 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은 소득 지역 상관없이 감면 대상이 되는 걸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생애 최초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건이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은 뭐 주민등록 등초본은 필수겠죠. 그다음에 네. 가족관계 증명원을 통해서 한 세대 내에 또 다른 사람이 주택을 이미 구입한 적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세 자료를 갖다가 그 열람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인지 기존에 주택을 갖다가 구입했던 적이 있는지를 알라고 하면은 과세 자료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이 어떻게 보게 되면 보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네. 네, 꼼꼼히 준비를 해서 200만 원 꼭 돌려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요, 이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로 인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사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올해 1월에서 3월 가상자산 투자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피해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인데 뭐 이재용도 투자를 했대, 1000%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가짜 코인주의보 변별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께서 뭐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이름도 없는 코인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네. 사실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금 보장, 뭐 1000% 수익 보장.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투자를 하지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 권유를 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거래소에 등록된 코인, 그 중에서도 이미 우리들한테 익히 알려진 코인에 투자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라고 해도 다 안전한 코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느 날 그럼 갑자기 뭐 어떻게 상장 변별해야 폐지.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코인에 투자하실 때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굳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사실 뭐 이런 우리가 일단 알트코인이라고도 하고 잡코인이라도 얘기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일확천금을 노린 투자 뭐 이런 어떤 수요들이 집중이 되는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코인에 대한 투자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윤석선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